무섭게 상승하던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로 거래되는 등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6월 중 금융사 6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저비용 항공사들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글이 테슬라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에 일론 머스크는 세계 부자 순위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명품 제조업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세계 부호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머스크의 재산은 1,606억 달러로 지난 1월보다 24%가 줄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테슬라 주식 보유분인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도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2%가량 떨어진 57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주가는 연초보다 약 21% 떨어졌고 52주 최고가였던 900.40달러보다 36% 추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기술주 약세와 더불어 머스크의 기행을 일컫는 머스크 리스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6일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트위터 글을 올려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을 줬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테슬라의 주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머스크는 문제의 트윗 이후 10시간 만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는 해명을 했지만 테슬라의 주가와 가상화폐 시장이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 경제 매체는 머스크의 가상화폐 트윗이 테슬라 주가 변동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그의 재산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올 들어 거침없이 질주하던 비트코인의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국내에선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5천만 원대로 주저앉았는데요. 일각에선 비트코인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최근 하락세로 전환한 비트코인의 낙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윗도 한몫하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의 구매 결제 허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20여일 만에 다시 5천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비트코인이 본격 하락장으로 들어설 경우 낙폭은 단기적으로 더욱 커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직 푸케논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하락장을 시작하는 게 맞다면 가격은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의 가격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한 개당 400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하락장이 시작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낙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은 자본이 더욱 집중된 형태라며 투자자의 매수나 매도가 한쪽으로 쏠려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플랜비는 비트코인이 다음 6개월간 5배 이상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현재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2013년 강세 사이클과 유사한 흐름으로 아직 사이클의 절반도 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도를 높인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또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추진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며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주도 공급 사업뿐만 아니라 이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10% 또는 5%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8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약속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서울경제TV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대책 현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 2사 공급대책, 공공재개발, 재건축,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등을 순서대로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2사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짚어봤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지가 다음 달 중 발표됩니다. LH 관계자는 다음 달 중 한두 차례에 걸쳐 추가 후보지를 발표할 것 같다며 다음 달 발표가 지자체 추천 후보지의 마지막 발표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복합사업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후보지를 추천받은 결과 지난 3월 기준 172곳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복합사업으로 발표된 3만 8천여 가구는 대부분 일부 구에 편중돼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지자체 추천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 의지가 활발하고 후보지 추천을 많이 한 곳 위주로 사업지가 선정된 겁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차 사업지는 기존 서울에서 후보지를 낸 6개 구를 제외한 새로운 구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모는 구청과 협의를 완료한 순서대로 발표했다며 4차 사업지는 기존 사업지가 없는 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추천은 6월 중에 마무리되지만 정부는 추후 민간 공모를 통해 공공복합 사업지를 더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공모는 지역을 개발하고 싶은 주민들이 동의율 10%를 확보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공모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 서울시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번에 구청의 추천을 받지 못한 곳일지라도 민간 공모로 사업을 신청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하며 다양한 공급 대책이 나왔죠. 특히 서울 지역에선 공공재개발, 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대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오해 또 혼란도 여전한 모습인데요. 공공으로 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게 아니냐에서부터 현물 선납이라는 생소한 개발 방식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공공개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저희 현장에 있는 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서울이 주도로 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한 축이고요. 또 보니까 국토부 주도로 하는 공공복합사업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측면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주로 헷갈려하는 게 말씀해주신 공공재개발 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도 지난해 새로 나온 사업인데 올해 초 2사 대책이 발표되면서 두 사업을 혼동하는 겁니다. 우선 LH 사업팀 관계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죠.
두 개의 이제 그 비교점을 좀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은 공공재개발은 관리처분 방식인데 이제 이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이 아니라 주민 수익률을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은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반면에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공공 분양을 늘려서 주민들에게 이제 좀 선택을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LH 관계자가 설명한 대로 두 사업은 방식이 다릅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민간개발 방식대로 관리처분 방식을 따르고요. 공공복합사업은 현물선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방식이 다르다는 건 사업을 진행하는 토대가 되는 법안도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정비사업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반해 공공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추진 주체도 다른데요.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가, 공공복합사업은 국토부가 주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이미 공공재개발 재건축 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공공복합사업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공급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방안으로 생각해낸 게 공공복합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도 기준도 공공복합사업은 조금 더 완화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를 보면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도입한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지 못해 노후도 미달로 탈락한 후보지들이 많았는데요. 공공복합사업지에서는 주거정비지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거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제된 구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가장 빨리 받은 은평구 증산 4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주거정비지수 등 때문에 사업이 막혀있던 뉴타운 해제구역들은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지금 이사 대책 중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반감이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로 선정돼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지금 굉장히 거부감 드러내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반감 조성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사업 방식인 공공직접시행과 공공복합사업을 설명하면서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어를 쓴 게 그 시작인데요. 당시 공공성 재고를 명목으로 공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가뜩이나 부동산 상승 등으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토지를 수용하겠다거나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등 강력한 단어가 연달아 등장하니 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옮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실무자들은 이 같은 오해를 푸는 게 가장 큰 숙제였다고 하는데요. 수용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민간재개발 절차에도 있는 관리처분 과정을 앞단으로 끌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게 실무자들의 설명입니다. 일단 LH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일반 재개발은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고 저희는 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이제 현물 선납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용어가 다르지 방식은 종전에 자기 자산을 내어놓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요. 공공복합사업에서는 일반 재개발보다 많은 부분이 생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단 조합 대신 공기업인 사업 시행자가 주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조합 총회 절차가 생략됐고요. 관리처분 인가 과정도 생략됩니다. 현물 선납을 통해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반 재개발은 사업 진행을 어느 정도 완료한 다음 조합원들이 조합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지상권 등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정 기간 신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 아파트와 관련한 권리로 변환해 배분하는데요. 이사 대책은 사업을 한 목소리로 빠르게 끌어가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신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오해 있잖아요. 뭐 LH 브랜드가 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공재개발, 공공복합사업 모두 다 민간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공사 선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이게 브랜드 관련한 게 명확하게 거짓인데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낭설로 떠드는 게 공공 브랜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주공 아파트로 지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인데요. 공공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이사 대책에 포함된 사업 모두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적용됩니다. 사실 몇몇 민간 건설사들은 현재 후보지를 방문하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증산 4구역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있는 건설사들은 이미 한 번씩 다녀갔다고 말했는데요. 아직 시공사 선정 방식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LH 관계자는 과거 LH 참호형 과로주택 정비사업에 도입했던 것처럼 민간 시공사 풀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지별로 LH와 주민들이 공사비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해 후보 건설사 두세 곳을 추리고 나면 주민투표에 붙여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도 최근 서울권 정비사업 물량 확보가 어렵다 보니 공공복합사업 풀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리고 지혜진 기자가 직접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 서울경제TV 그 성북동 신축빌라 투기 보도였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신축빌라 투기를 이용한다, 투기의 신축빌라를 이용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공공재개발이며 공공복합사업이며 모두 신축빌라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구역 내 빌라를 짓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공공복합사업지에서는 현재 신축빌라 개수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일이 명확합니다. 지난해 9월 21일을 기준으로 이후 매수자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빌라업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권이 나온다고 신축빌라를 공공재개발구역에서 분양하는 건데요. LH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분양 행위를 막을 강제 수단은 없다면서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있는 구청에 지속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공복합사업입니다. 대책일인 2월 4일 이후 매수자는 현금 청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았던 대책인데 건축허가 기준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월 4일 이전에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둔 신축빌라들은 입주권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일부 구역에서는 수십 대씩 쪼개기한 빌라를 분양하고 있고요. 몇 달 사이 수백 채씩 입주권이 나오는 빌라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크게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부 등 정부는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공공개발에 대한 팩트체크를 부동산부 지혜진 기자와 하나하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은행이 집주인이 소유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무분별한 갭 투자에 따른 전세 사기가 늘자 하나은행은 최근 전국 영업점에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침에는 다음 달부터 주택 소유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차 주택의 전세 대출 취급을 거절하고 계약일과 잔금일 기간이 3주 이내인 임대차 계약도 취급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직 5대 시중은행 중 소유기간 6개월 제한을 둔 곳은 하나은행밖에 없지만 각 은행 협약 보험사들이 인수 조건을 강화할 경우에 전 은행권으로 확설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헌 원장 퇴임 뒤 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은 6월 중 금융사 6곳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은행, 지주 각 1곳, 증권, 지주 각 1곳, 생명보험사 1곳, 손해보험사 1곳 등 6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제재 및 분쟁 조정을 당초 일정에 맞게 진행하고 올해 총 16개 금융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근익 금감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애로사항 해소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 운항이 어려워지자 저비용 항공사들의 적자 행진이 이어집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저비용 항공사의 부채 비율은 700에서 최대 1,800%를 기록하고 있고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화물 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2024년은 돼야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올 초 이들 항공사에 2천억 원 수준의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자금 지원을 위한 실사 등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 중소제약사가 함께 쓰는 공동물류센터가 경기도 평택시에 들어섭니다. 매출액 기준 1,000억 원대 제약사 20개사가 사용 가능한 규모로 기존보다 물류비를 2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중소제약사들이 제품 보관부터 출고 반품까지 가능한 약 16,000평 규모의 공동물류센터가 지어집니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오늘 경기 평택시 드림산업단지에서 업계 최초로 제약사 공동물류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조합의 많은 제약사들이 물류 창고가 부족하여 증축이 필요하나 투자비 부담이 크고 동시에 제조시설을 증설해야 하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러한 경영 현안을 제약사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조합에서 제약 공동 물류 사업을 발의하였고 제약사 공동물류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초 제약조합이 회원사들의 창고 수요 및 확장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제약 물류 전문 회사인 피코 이노베이션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피코 이노베이션은 물류센터 구축을 위해 드림산업단지 내에 약 16,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그중 1차로 약 5,000평의 첨단 자동화 제약 물류센터를 구축합니다. 이번에 1차로 구축되는 물류센터는 첨단 자동화 설비와 냉장 냉동창고 등을 갖춰 제품 보관과 출고 업무는 물론 반품 회수까지 담당하는 토탈 물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나머지 잔여 부지에는 제2공동물류센터와 의료기기 물류센터가 구축됩니다. 중소제약사들이 연구개발 증가, 약가 인하, 물류비 증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공동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중소제약사들의 창고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물류비용 역시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동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조합원과 중소제약사들이 물류비 절감을 통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동물류센터는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중소제약사들은 공동물류센터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 복합물류단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과 비대면 교육이 주목받으며 미래 교실 구축을 위한 노력이 빨라지고 있죠. 커지는 시장의 국내 기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올해 교육박람회에 참가하며 그 열기를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허공에 스타일러스 펜을 누른 채 이리저리 움직이자 3D 구조의 로봇팔이 움직입니다. 이번엔 펜을 이용해 심장 모형을 돌리자 여러 각도의 심장 구조가 나오고 각 부분에 펜을 갖다 대자 설명이 나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는 이처럼 VR과 AR을 활용한 신개념 교육기술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혼합형 PC로 VR과 AR 콘텐츠를 활용해서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솔루션이고요. 기존에 화학 실험을 만약 한다면은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그라인더 같은 위험한 날 수업을 할 때는 또 안전상의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가상현실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다면 안전하고 교육박람회는 교육산업 전반을 다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로 올해 행사에서는 에듀테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주목받으며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세가 폭발적이라는 판단에 세계적인 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교육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애플은 미래교육 애플을 잇다를 주제로 애플의 에듀 테크놀로지를 실제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애플 스쿨 매니저와 교실 앱, 스쿨워크 앱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과제물을 만들고 결과물에 피드백을 주는 방법 등입니다. 레고 제품을 통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학습자가 입력한 코딩을 로봇을 통해 실제로 구현할 수 있고 블록 코딩과 텍스트 프로그래밍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는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기로 하며 빠르게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대형 TV 등 가전제품이 인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은 지난 1일부터 16일 사이 대용량 가전과 고사양 디지털 기기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문 4개 달린 대용량 냉장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0%가, 86인치 대형 TV는 165%가 더 팔렸습니다. 대표적 고사양 디지털 기기인 게이밍 모니터와 게이밍 노트북은 판매량이 각각 346%와 101%씩 뛰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수요가 급증하는 이른바 펜트업 효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장애인 접근성 자문단을 발족하고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가전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자문단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선정한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 7명, 시각, 청각, 지체 장애를 가진 평가단 6명 등이 참여합니다. 접근성 전문가는 가전제품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고 평가단은 LG전자 가전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고객으로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접근성 전문가에게 공유해 지표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는 자문단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개발 중인 제품의 접근성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카페는 약 10,000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커피 음료점 등록업체는 72,686개로 전년 대비 15.5%가 늘어났습니다. 커피 음료점을 비롯해 교습소, 공부방, 패스트푸드점, 헬스클럽 등도 1년 전에 비해 사업자 수가 1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통신 판매업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1년 전보다 약 35% 늘어난 37만 6,492개를 기록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